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서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예, 지금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고요. 이른 결혼으로 인하여 집에만 묻혀 있다가 좀 글을 한번 써볼까 생각하면서 수필에 입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을 접하고 나니까 제 안에 있는 게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일상과 경험과 느낌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 상도 받게 되었고, 그 수필들이 모아서 하나의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책 언니의 물어보기라는 책을 발간했고요. 올해 3월에 아르코 문학나눔 도서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작가라는 이름이 좀 낯설고, 네, 아직 먹먹하기만 한, 네, 신출내기 글 쓰는 사람 오미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발간이신 언니의 물어보기에 대한 책이 정말 궁금한데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가 책 제목을 언니의 물어보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제주도 다 가보셨죠, 한 번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는 지금 굉장히 잘 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어떤 좀 배제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귀했어요. 용천수라고 바다에 있는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가야 되는 때였고요. 저는 집에서 막내라서 사실 길어보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저희 언니들, 오빠들 많이 길러 다녔죠. 그래서 그 물어복에 물을 길어오는 그런 물어복을 중심으로 제가 글의 소재를 많이 잡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면서 수필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물어복은 어린 시절의 향수 아니면 나의 근원,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나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수필집이고, 수필집 치고는 조금 두꺼워요. 저도 처음이라 몰라가지고 제가 쓴 글들을 다 한 군데 모았는데 좀 가볍게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4, 5년 정도 꾸준히 쓴 책을 모아서 한 권의 수필집으로 낸, 예, 그런 책입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제주도에서 어떤 배제되었던 공간에서 영감을 받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언니의 물어보기 2023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쓴 글이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수필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수필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수필로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저는 차근차근 나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가분하게 상을 받았고, 상을 받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책도 발간하게 되었는데, 아르코 문학 나눔에 내가 설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출판사에서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문학성도 없고 어떤 예술성도 없고 창작의 깊은 미도 없는데 나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책이 과연 선정이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 3월에 제 책이 선정됐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노력하면 되는구나. 나의 진심이 통해서 나의 수필집도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막상 되고 나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은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나의 책이 그래도 전국 도서관에도 나가고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고 저희 책을 만나러 왔는데 저희 책임감이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책임감도 따라야 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좋으면서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네.
네, 이 삶의 진정성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네, 소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는 수필을 또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작가님만의 수필은 다른 수필에 비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집에서 두 아이 키우고 어느 정도 나의 일이 끝났다고 싶었을 때 나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동네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에서 주최하는 여성분의 백일장이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그럼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가봤는데 그때 주제가 별, 남산, 그리고 또 한 3가지 주제어를 줬어요. 근데 저는 별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별에 대한 느낌을 그냥 이제 한 단락 쓰게 되니까 2단락이 되고 2단락을 쓰니까 3단락이 되면서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A4 한 2장 정도의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별이라는 작품 제가 참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을 쏟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아련한 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솔직히 좀 창피한 얘기지만 다른 수필들을 찾아서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쏟아내기에 바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쓰고 싶은 주제들도 많았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그때의 감흥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쓰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 도서관에서 다니다 보니까 좋은 수필을 한번 같이 읽고 공부하고 또 숙제도 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작품을 보면서 남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저 자신의 색채를 찾아서 처음부터 좀 쓰는 스타일? 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꼭 수필집이 아니더라도 또 작가님이 평소에 글을 쓰실 때 어떤 모티브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흔히들 저도 이제 도서관 수업을 통해서 진짜 공공재를 이용해서 작가로 데뷔하게 된 계기거든요. 제가 스스로 문화센터에 가서 돈을 내서 배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한테 사자를 받았다거나 응모전에 이제 내가 상을 받고 싶어서 매달렸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책을 제가 아무래도 문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도 좋아하고 글을 전에도 좀 써보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그런 제 안에 것들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책 보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인문학 강의 듣고 그러다가 글쓰기 교실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한 단계씩 찾아가면서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글쓰기의 모티브는 인문학적인 이런 강연이라든지 책 독서 모임이라든지 저는 모든 걸 다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도서관에서 어떤 특강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1번으로 신청을 해요. 굉장히 그 강의의 그 수준이 높고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여기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적 교양이나 지식을 쌓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거랑 병행해서 글쓰기를 같이 한 스타일입니다. 네, 이런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영감들을 많이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보니까 이 언니의 물어봐이라는 책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이 책은 언제부터 좀 집필을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저의 일상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제사, 그리고 시댁과의 일,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이기심, 그리고 두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고 흔히들 하는 그런 고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없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한때 그래도 잘 나갔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가정에만 묻혀있나. 이 가정이 분명 소중하고 나한테 모든 것이고 지금도 저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좀 조금씩 써보자 했는데 저는 글을 쓸 때 나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어줘요. 물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쓰다 보면 제가 힐링이 되고 제가 반성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시점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겪었던 일들을 그 옛날 일들을 굳이 남한테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적에 하나의 그 주제나 모티브를 딱 잡으면 그거에 대한 경험담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유를 좀 넣어요. 네, 요즘은 글쓰기가 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좋은 문학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을 그 언니의 물어보기에서만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저의 삶을 따라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나아갔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랑 비슷하다. 좀 다르다. 이러면서 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좀 더 좋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남들은 본인의 막 있었던 일, 화난 일 이런 거를 그냥 쓰기에 바쁘다면 오 선생님은 그래도 이거를 차분하게 간주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언어도 너무 식상하지 않은 그래도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골라서 썼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차분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선생님의 칭찬을 먹고 살았어요. 예, 글쓰기 선생님이 저를 많이 칭찬해줘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 나의 글들을 쭉 모아보니까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나의 고향, 섬, 바다, 바람.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 낯설고 외설은 그곳이 싫어서 무트로 나오고 육지에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떠나왔는데 내가 고작 머무르는 거는 내 가정이고 나는 항상 그곳의 바람과 그 쓸쓸함과 유년 시절의 향수와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나의 그 중심점은 그 언니의 물어보기라는 걸 하나로 연장되듯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감성을 좀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달했다는 그런 책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많은 독자분들의 공감을 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작품 집필하면서 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진짜 아르코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르코 잘 모르시죠?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공모전이나 출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문화체육부인가요? 아르코라는 기관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저처럼 처음 글 쓰는 사람 아니면 방향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창작 지원금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발간 지원에 한번 지원했어요. 제 수필을 쓰다 보니까 거의 책 한 권 분량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변에서 보니까 같이 글 쓰는 모누들이 자비로 수필집을 만들든지 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서로 읽기도 하고 축하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르코에서 거의 그냥 다 알아서 공짜로 해준다니까 너무 쏠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하고 싶다. 어차피 나도 책을 내고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했고 책 한 권 분량을 거의 다 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보고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 정말 제가 너무 쾌세를 불렀어요. 주변 사람의
그냥 그때 밖에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다 뿌렸어요. 물론 슈퍼에서 싼 아이스크림이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거 됐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저 아이스크림 낼 거예요. 그냥 다 드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아르코 그 발간 지원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책을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그 2022년 작년이죠.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12월까지 내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야지 인정이 된대요. 다음 해로 넘기면 이건 다 무효가 된대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럼 빨리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판사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다시 한번 나이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촌스럽고 이거 뭐 맞춤법도 안 맞고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그래서 너무 막 근데 처음부터 읽고 태고하는 시간이 여러분도 글 써 보신 분 있겠지만 처음 쓴 글이랑 고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 과정이 좀 길었고요. 쓰다 보니까 중복되는 감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노, 집안 식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말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네, 뭐 친척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 감정을 쏟아낸 것들이 많았어요. 수필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걸러내고 좀 순화하고 좋은 말로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꽤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죽을 힘을 내서 한 달 만에 책을 냈습니다. 내고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표지가 특이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표지를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니의 모러벅을 딱 갖다 놓고 나니까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목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왜 모러벅이냐, 남들 모르는 모러벅을 왜 갖다 쓰냐, 좀 멋있게 좀 해봐라. 글 잘 쓴다면서 왜 이렇게 제목 하나 못 짓냐, 막 굉장히 우박을 받았어요. 근데 나의 스피치를 관통하는 거는 언니의 모러벅밖에 없다. 나는 모러벅을 꼭 갖고 가고 싶다. 나의 근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밑에 모러벅이 그려져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물 항아리예요. 사실은 물 항아리를 바구니에 얹혀서 이제 끈으로 메고 이제 오는 게 모러벅이거든요. 요 그림을 넣었고요. 섬, 바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물기를 낸 이런 청량감을 주는 표지를 제가 골랐어요. 표지 디자인을 또 어떤 분들은 비싼 돈 주고 작가한테도 의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고민 끝에 이 그림을 제가 발견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도 이 모러벅이라는 제목을 쓴 거를 저는 이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책이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려고요. 이거 뭐야? 물문과를 나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영어 강사를 하셨는지? 네, 저희가 불호불문하게 마지막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죠. 저도 시골에서 꽤나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좋은 학교 나왔는데 불어가 이제 기우는 때였어요. 그래서 불어 선생님도 안 뽑아주고요. 불어를 전공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나의 의지가 없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처럼 여자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했는데 그때는 일보다는 저는 이상하게 가정이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은 후회하고 반은 후회도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영어는 제가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불어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어가 제가 그때도 불어 유학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공은 했지만 불어 회화 쪽으로 또 안 되다 보니 영어는 그래도 취업 자리가 많으니까 강사 자리를 조금 일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집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이 한창 이제 집필을 하실 때 어떤 일상의 루틴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50대 후반 중반인가요? 네, 중반쯤에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바빴어요. 일단 남들처럼 책 읽고 이거 내 것으로 만들고 뭐 하나하나 고치고 이런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썼어요. 네, 쓰는 게 남는 거다. 왜냐면 글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글 좀 써볼까 하면 무슨 집안일 생기고 또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쓰고 한 줄 쓰고 나면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못 쓰고 이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사실 글 못 쓰는 이유는 수만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시작이 운이 있었잖아요. 백일장 일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썼어요. 그냥 그러니까 숙제.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편씩 숙제를 냈어요. 제가 자진해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숙제 내세요 했는데 하도 그 수강생들이 안 내니까 이제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편하실 때 쓰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편씩 자진해서 계속 썼어요. 선생님한테 내고. 네. 수필을 일주일에 한 편, 시 한 편. 그때 시도 같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학성이 있다거나 어떤 뭐 예술성이 있다거나 뭐 잘 썼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뭐 하나 사물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좀 어쨌든 채우는 식으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좀 덧붙일 거 덧붙이고 이때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좀 글 쓰니까 잘 되네 이렇게 하면서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지런히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보면 넘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잘 써질 때도 있지만 뭐 말씀하셨다시피 안 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은 거는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요거 책 발간하고 아르코 문학 나눔 도서 되면서부터는 정말 한 줄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굉장히 그 책임감이라는 게 어떤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햇병아리잖아요. 내가 마음껏 써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쓴 건데 뭐 남이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 4, 5년 동안은 정말 글 쓰는 게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요즘은 제가 스트레스랄까 어떤 부담감이랄까 자다가 이거 써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아까 지나가 버렸지만 저의 글쓰기의 루틴은 오전 시간이에요. 저는 밤도 아니고요. 밤에 막 무드 잡고 뭐 남들 다 잘 때 뭐 스탠드 켜놓고 분위기 잡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일단 오전에 회사 나가고 학교 가고 아파트에 나 혼자 있을 때가 최애의 시간이에요. 그 오전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딱 집중해서 그 시간은 글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컴퓨터를 했어요. 저도 좀 늦게 자판을 배웠거든요. 그래도 자판으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볼펜이나 뭐 연필로 쓰면 나중에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지쳐버려요. 그래서 저도 자판이 익숙치는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든 안 되든 컴퓨터를 켜고 자판으로 한글 타자 연습도 시작했고 그러고 이제 글을 쓰고 그 오전 시간에는 제가 인터넷 검색도 안 해요. 그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도 안 하고 머릿속을 비우고 뭐 웬만하면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집중하고 정말 집중하면 30분이나 1시간이면 충분히 글 쓸 수 있어요. 내 마음만 먹으면 그런 훈련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나의 글쓰기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제가 이런 그 공공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아쉬워요. 저는 오전에 쓰는 사람인데 나만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못 내는 게 가장 좀 아쉽습니다.
글 쓸 때만큼은 그 시간을 온전하게 좀 글쓰기에 집중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글쓰기 외적인 시간에는 어떤 뭐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사회를 바라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굉장히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가정에 갇혀서 지냈거든요. 일단 아이 문제가 가장 컸었고요. 또 그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 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랑 나랑 정말 어떻게 재미있게 잘 살까, 이 부족한 남편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화 안 내고, 그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그 컨트롤을 했는데, 글을 쓰고 이렇게 작가 아닌 작가의 영감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만 머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작가로 보고 글 쓰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나만 가정을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전에도 뭐 관심은 있었지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요즘은 주로 제가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약간 다큐나 어떤 이슈를 다룬 쪽을 많이 봐요. 연속극은 처음부터 안 봤고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연속극이나 드라마 이런 거는 안 봤어요. 그냥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나 진짜 다큐, 어떤 그 특집, 뭐 스페셜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놓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여기가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어떤 거예요?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할 일이 없는데 우리 아래 제 이후의 여성들이 일단 일을 했고요. 모두 다가 저희 시대만 해도 누구나가 다 일은 하지 않았거든요. 일을 다 하게 되니까 여성의 권리라든가 자율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매너리즘, 간습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 무용하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제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벌초? 벌초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래도 벌초의 의미를 또 두는 분도 있고, 저도 벌초를 처음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그게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내가 취하고 어떤 거는 이제 더 발전시키고 좀 줄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적다는 거죠. 주로 남성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되어지고 강요되어지고 따라야 하는,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그런 일들이 조금 속상했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그리고 저희 딸은 처음부터 싫어해요. 엄마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강요하지 마세요. 아예 딱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참 그것도 웃기죠. 딸이 엄마가 종손 며느리로서 그렇게 그 복종이랄까요? 자발적 복종을 하는 거를 보고 자랐는데 정말 본인은 할 생각이 1도도 없다고 하면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들어서 내가 아주 거부하지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혼 상제나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해는 해야, 젊은 사람도 왜 이게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어르신들이 해왔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가를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소설 중에 강하길에게 음목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제사에 대한 건데 그것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요. 황장음의 파묘 같은 거, 말 그대로 파묘, 어머니인가요? 그 묘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의 그 중년 여성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를 잘 그렸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젊은 작가들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예, 중년인 우리, 중년 이상의 우리도 뭔가 생각도 잘 해야 되고, 여성의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요즘 관심사는, 예, 저희 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많이 설레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요.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식장을 잡는데 1년 후에 자리가 있대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반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1년 후에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애정이 식으면 어떡하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이에 애라도 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 그렇대요. 네, 다 그렇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도 없어요. 평일, 저녁, 밤에도 심지어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안 그래도 결혼하기 싫어하고 결혼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애들에게 좀 옥죄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집을 구해놓고 먼저 산대요. 왜냐면 결혼식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살다가 안 맞으면 또 헤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스드메라고 아시죠? 뭐 드레스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 패키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 딸도 안 하겠다고 이런 거 너무 허례허식이다 하고 딱 강하게 하더니 계속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엄마 가장 기본으로 했어? 했는데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마다 계속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행사 가고 뭐 고르고 하는데 애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다행이다. 돈은 좀 들어도 애가 즐겁다면 이런 게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혼에 대한 추억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작품에는 작가님의 문제의식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가님께서 느끼셨던 어린 시절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삶의 애환 같은 것들이 이게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좀 해소되는 그런 감정도 좀 있으셨는지가 또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저는 글을 쓰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시작은 미미하게 했고요. 어떤 걸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 얘긴데 쓰는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옆에서 아시는 분들이 나는 수필은 안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 얘기를 왜 까발려? 나 혼자만 알고 있어도 벅차. 그리고 나는 이건 누가 읽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싫은 얘기들을 그냥 썼어요. 썼는데 창피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제가 한참 젊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글도 못 썼겠죠. 근데 이게 좀 지나온 것 같아요. 지나와서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다 나의 주관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쓴 스필이 결코 창피하지도 않고 나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내 또래 여성들이라면 느낄 만한 그런 감정이나 감상이나 간족, 생각이라고 남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줬다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수필을 쓰기를 잘했구나. 네, 그러면 네,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용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언니의 물어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작가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작년에 처음 책을 냈을 때는 나만 갖고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예, 그런 기분 알잖아요. 예, 그냥 내 걸로 족하다. 나의 걸로 가지고 가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 도서나눔 아르코에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구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읽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도 싶고, 누가 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처음에 좀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건 젊은 작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하자. 이제 더 늦어지면 기회는 더 없어지고 더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어질 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고요.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얘기가 그래도 저랑 동년배이시거나 조금 이시거나 그래서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이렇게 작가님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좀 궁금하신 점들이 좀 생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작가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경품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모든 분들이 선물 다 챙겨가실 수 있게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잘 듣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복지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작가님에게 여쭙고 싶은 얘기는 수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쓰면서 경험에다가 사유를 내가 이렇게 보태서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집중하게 됐었는데요. 그 사유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의 이야기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별에 대해서 맨 처음 쓸 때 그 별에 대해서 쓸 때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약간 허물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북으로 이사 오면서 언덕 위에 아파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언덕 위에 아파트를 보니까 앞에 공원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커튼도 맞췄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창문만 커다랗게 있었는데 별이 한두 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저 별,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희 아들이 노래를 하겠다고 가수가 되겠다고 제 속을 얼마나 썩히는지 그래서 마지못해 그럼 해라. 엄마가 학원비 내줄게 해서 했는데 걔가 또 한참 하다가 너무 자기가 아재가 돼버렸대요. 엄마 때문에. 중학교 때 데뷔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갔더니 자기가 아재라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클 수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를 하는데 정말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별을 보면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저기 별 중에 그때 뭐 많이 보였던 건 아니지만 나는 저 별 자그마한 별 하나면 돼. 크고 화려한 별 원하지 않아. 나는 아들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별 하나야. 이 별 하나에 내 마음을 담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윤종재 씨 별 하나에 어머니 별 하나에 뭐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그 별에 대한 그 생각과 사유를 계속 끌고 나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장소와 사건과 그 인물에 대해서 썼죠.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별에 대한 사유를 하면서 또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는 터벅터벅 언덕 위로 올라가서 저 별을 볼 수 있다. 이제 앞으로 나의 후반부를 비춰줄 별은 어디에 있을까? 그 별 하나를 붙들고 그 시간이 주는 만큼 내가 빛나고 싶다. 화려한 빛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생각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어떤 대상, 명사에 대해서 딱 쓰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적지만 그
그 외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의 힘은 뭐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스럼 없이 저처럼 그냥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속에서.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한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글만 써서 되진 않더라고요. 글 속에는 나의 사유와 경험과 지식과 어떤 태도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문학 강의, 저는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는 다 들어요. 정말 영화, 철학, 뭐 어디 장소 찾아가는 거, 와인, 요즘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뭐 시간 있으시면 저녁 먹고 밤에 동네 도서관이 좋은 게 그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녁 먹고 7시에 하는 거 가고 토요일에 탐방 가는 거 가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이제 대화가 되고 그분들 중에서 또 마음이 맞으면 계속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들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별을 사랑하며 별을 품으며 왔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4, 5년간의 책을 쓰셨는데 처음에 썼을 주제하고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한 그 내용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수필 한 편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글을 쓸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처음은 첫인상이에요. 그리고 처음 몇 줄 한 달락 읽어보고 아 시시해 이거 뭐야 이렇게 적어버리기도 하고 이건 뭐지? 나의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그런 게 또 좋은 서두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서두는 약간 이게 하나 플롯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나열 순서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벅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그래서 물어벅은 이러저러 한 거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 나르는 도구입니다. 이거 이렇게 절대 쓰지 않거든요. 물어벅을 내가 쳐다보는 그러니까 내가 언니랑 시골집에 갔는데 우리 살았던 집 한번 찾아가 볼까 해서 갔는데 다 이제 누추하고 다 바래고 그런데 물어벅이 돌 위에 있는 거예요. 돌팡이라고. 이 물어벅. 그러면서 그 서두를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렇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은 항상 닫아줘야 돼요. 처음 열고 중간에는 계속 여러 가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잖아요. 사연이 들어가도 되고 생각이 들어가도 다 들어가도 되는데 마지막은 꼭 몇 줄이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의 다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요즘은 딱 닫힌 결말을 원치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저러하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결은 이제는 안 써요. 그냥 저 별을 보면서 나는 묵묵히 오늘도 걸어갈 것이다. 이 언덕 위의 계단 찬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서 그 계단 하나에 나의 생각을 담고 두 번째 계단에는 내가 살아온 그 추억 하나를 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좀 닫힌 그러니까 약간 열리면서도 닫힌 마무리 그러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마무리 딱 요즘은 글을 빡빡하게 안 써요. 딱딱하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렇다고 너무 풀어지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막 자유롭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또박또박 쓰되 처음과 끝은 항상 서로 연결이 되면 좋아요. 처음에 내가 이 집 옛집을 찾아갔을 때 그 느낌이 뭔가 좀 놀라움이라든가 호기심이었다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이 예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구나 라고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다져주면 마무리를 해주면 그냥 손색이 없는 글 한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질문까지 모두 받아봤는데요. 다른 분들도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또 다른 작가님 모셔서 또 진행해 볼 테니까요. 편안한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은 친필 사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미양 작가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